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사자의 불출석 통보에도 청문회는 강행하고 다음 달에 대법원을 찾아가 국정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한편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국민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입니다. 민주당의 이 가짜뉴스발 청문회가 천하제일의 거짓말 대회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재명 범죄 물타기, 이재명 재판 뒤집기, 그리고 플러스 내란 유죄 판결 찍어내기입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하고 이야기했는데 재판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증인들의 불참으로 맹탄 청문회 우려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결국 강행을 했고요. 다음 달에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국감도 하겠다 이걸 예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요 증인들이 전부 불출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그다음에 법원의 행정처장 모두 지금 불참을 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주도로 다음 15일 날 원래는 예정돼 있던 것은 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국감을 현장으로 가서 대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국감으로 지금 변경해서 아마 다시 재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청문회를 대신하는 효과를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국감을 통해서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어떤 게 다를까요? 국회에서 여는 것과 현장에 직접 가서 가는 것?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가면 관례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장이 그냥 인사 정도를 하고 빠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와서 그걸 퇴장을 허락을 할지, 그럼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 장소에 들어오지 않을지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도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관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 그다음에 채택이 이미 돼 있고요. 증인이 채택돼 있는데 출석 여부가 또다시 아마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다,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청문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렇게 사법부 겁박하기, 정말 무시하기가 이게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좀 자행되려고 합니다.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바로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네, 결국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들, 대법관들도 없고 국민의힘이 부르길 원했던 사자회동 의혹 제기자들도 없고 그냥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던 법사위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만 또 보게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붕어 없는 붕어빵 청문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붕어빵에는 팥이 앙코가 들어가야죠. 그래.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붕어빵 비유를 했지만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거는 뻘짓을 한 겁니다. 지난주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 그러니까 입법개혁 청문회를 위해서 법사위를 소집해놓고 뜬금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로 이렇게 방해를 갑자기 확 틀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움직이는 그런 국가인데 마치 상권 분립이 없는 나라처럼 그렇게 입법부의 독단과 전횡을 가지고 사법부 독립을 갖다 보장한 그런 헌법 취지를 갖다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청문회 개최를 갖다 기정사실화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럼 지금까지 국회 입법 행위를 갖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를 다 제출했어요. 그럼 지기현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재판 안 하고 이 청문회가 있습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해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단독으로 볼상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비춰주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집권당의 저게 면모고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인지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사자해동 전 뭐 한동훈 누굽니까 총리 한덕수 총리하고 사자회동을 통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특검 내지는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가지고 청문회를 가지고 저렇게 아무런 내용도 없는 사실, 실체적 내용 없는 사실 가지고 저를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그게 청문회 저 도입 취지 자체를 갖다 민주당이 제대로 이해한 건지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이른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러운 비서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국감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되어 온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 인사가 나자 국민의힘은 국감 회피 의도라며 비판했는데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지난주 운영위 장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현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어제 김 전 비서관을 국감 출석에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습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며 효율성과 책임감 있는 업무를 위한 거라고 밝혔지만 시점이 공교롭다 보니 김현지 부속실장 어떤 인물인지 더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지근거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현지 비서관이 좀 상냥한 편이에요. 상냥한?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김현지 비서관하고 일하면서 가장 편했던 것은 이분이 이 어떤 조직 내 레드팀 역할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끼리는 막 제초제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시장 재임 중에 2층 우리가 2층으로 불렀었거든요. 시장실에 있는 2층. 자, 2층에서 부른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서울시 6층처럼. 그렇죠. 2층에 바로 옆에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매년 한 7천만 원 정도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주다가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 임명되고 나서부터 한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약 한 10년 동안 12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현지를 애지중지하는가 막 불러내려고 저희 시의회에서 6대, 7대, 2대에 걸쳐가지고 그때도 안 나오셨던 거예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때도 뭐 대학원 간다, 아프다. 앞서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전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현지 전 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된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국정감사 때문에 뭔가 보직을 이동을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쳇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더라도 김현지 비서관이 뭐 물어볼 시간도 없고 물어볼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저기 실력이면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고 국민의힘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미숙함과 인지 장애 수준의 이런 판단 능력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일을 키우고 있다 싶은데 저는 김현지만은 그 사람들과는 격이 좀 다르다. 국회 불려가서 뭐 질문하는데 예 하고 뭐 답변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추궁을 당하고 이런 자리에는 보내기 싫은 좀 더 격이 다른 무슨 존엄한 격이 있다. 거기는 해경군 김 씨가 계시고 집무실 용산 집무실로 오면 제1부속실장 해경군 현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해경군 김 씨와 해경군 현지가 동급이 아닌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숨은 실세는 맞는데 도대체 그 법화 내역도 알고 있을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몰락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국감 출석을 해온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김현지 전 비서관을 발령을 낸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시점이 너무 공교롭지 않느냐, 국감 회피 의도가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 그 몇몇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실 인사를 개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현지 씨가 나온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증언이나 또는 뭐 그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별로 희박해 보여요.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 살림살이를 맡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기껏해야 뭐 그 특활비를 어떻게 했는지 또는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 그러니까 밖의 인사는 아니에요.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도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 아마 국민의힘이 물어보고 싶은 여러 가지 뭐 장관급 인사에 개입했냐, 뭐 어떤 그 뭐 기타 이런 물어보면 그거는 답은 뻔합니다. 김현지 그 씨가 나와서 답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제 업무 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용진 의원도 지적한 것처럼 별로 받아낼 진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뭐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할 이유도 없고 뭐 나온다고 해서 크게 뭘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인사 몇몇 보면 지금 대변인을 보강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강희정 대변인의 업무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변인을 보강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몇몇 인사 이동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현지 비서관 한 사람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진술이 나올 것도 아니고 물어볼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꽁꽁 감추려고 하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 이틀 국회 운영위원장이 딴 사람도 아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하루는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하고 이제 하루는 대통령실 하는데 대통령실도 거의 뭐 한 반나절 정도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럼 총무비서관한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뭐 다 집중시킨다 하더라도 불과 10명도 안 되는 그런 야당의 그런 질의에 그 정도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뭐 사정이 있나? 그럼 김재현 지금 현재 최고위원 말대로 김재현 최고위원 말대로 진짜 뭐 제2의 존엄인가? 그러니까 그 한남동 간주의 김혜경 여사 이야기하고 그럼 대통령 부속실에 이제 저런 김현지 또 부속실장 이렇게 이제 억측을 낳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이제 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려하는 게. 뭐 성격이 워낙 좀 다혈질적이고 직설적이니까 야당 의원들이 또 때로는 뭐 대통령실의 인사 조직 예산을 또 벗어난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질의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욱해가지고 정말 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수습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내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지금 4개월 만에 사실상
그 흔히 말하는 문고리 권력들의 좀 중폭쯤 이제 인사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게 이제 결론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갖다가 또 제1부속실장은 관례적으로 대통령을 항상 각 직원에서 보필을 보좌를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도 안 불러요. 그 자리에 이렇게 인사 이동을 시켜서 앉혀놨다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 정인으로 끝까지 내보낼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런 문고리 권력에 대해서 가대한 보호 자체가 나중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저런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당 측의 과정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서툴렀다 생각은 돼요. 굳이 증인 채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운영위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원내대표 해보셔서 알겠지만 국감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한참 후에 국감 중에 해도 괜찮아요. 잠시 모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인사 이동이 예상됐으면 그때는 증인 채택을 지금 좀 잠시 미루고 굳이 뭐 김현지 씨가 된다 안 된다,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죠.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실에 몇 가지 조직 개편도 있고 하니까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이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됐고요. 그렇게 해놓고 인사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총무비서관을 당연직으로 채택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뭐 김현지 비서관은 안 되고 어쩌고 뭐 이러다가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마치 뭐가 대단한 실세인 양, 그다음에 뭐가 감춰야 될 게 있냐 이런 의구심을 준 것 자체는 과정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죠. 나는 이분을 갖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분은 내년에 경기도지사 만들려고 그러나? 안 그러면 무슨 다른 또 뭐 내년 6월 보궐선거에 이분을 내세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저도 별 그게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뭘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식무형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문을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도 특별하게 대통령실에 구체적인 잘못이 없는 한 총무비서관한테 질의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이슈화를 시켜버렸다.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김현지 비서관. 결국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자리로 옮기면서 사실 국감에서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증감법이 2차례 수정 이후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더 센 추미애법이라는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법안에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이후에도 위증 혐의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상정 직전에 이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법사위원장 뜻대로 언제든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야당이 반발했는데요. 본회의 의결보다 문턱을 낮춰서 고발을 남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거군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특별하게 뭐 이게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장이 고발 주체로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측마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나 일부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 추미애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는데요. 이 법은 원래 그렇게 따지면 전현희법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법이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쪽에서도 이건 잘못됐다 했거든요. 잘못됐다는 민주당이 알기 때문에 또 수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증의 고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 위에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었는데요. 이 논란이 왜 빚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으로 간 건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그 위증과 관련된 게 법사위에서 한 청문회 때문에 그런데요. 증언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위증은 꼭 법사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고발의 주체로 하면 더 좋았겠죠. 아니면 그렇게 근데 그 문제가 되니까 그냥 국회의장으로 다시 국회를 대표해서 고발하는데 저것도 과반수 이상의 연설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게 제가 보기에는 좀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특위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 위증이 드러났는데 고발의 주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절차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번에 그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청문회에 위증한 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도리어 그 국민의힘도 이제는 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인데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막 수정을 한 거예요. 2번을 수정을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필리버스터 왜 한 것이냐.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회의 권능과 기능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설치 운영된 그런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청문회라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제 고발 조치 사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장 우원식 본인이 그런 행정 사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능과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걸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저런 월권 행위를 하느냐?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작년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에 민주당 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경선 경합을 갖다가 누구랑 벌렸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벌렸어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 저 자리가 원래는 추미애 위원장 자기 자리인데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월권 행위도 하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거는 뭐 그런 또 작년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바로잡은 부분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건이든 뭐 지금 나경원 지금 교섭단체 국민의힘 간사위원 뭐 선임의 건이거든. 이건 누가 봐도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하다 보면은 저런 실수가 또 나와요. 예,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과거의 경쟁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통령 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의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집단 반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걸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러니까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한편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민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파견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검사들의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은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또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 표명해달라고도 요청을 담았는데요.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향후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기소를 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3명의 판사들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무죄로 추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경우는 반대였죠. 그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 케이스를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1심으로 유죄가 확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3심제 하에서 너무 그 항고와 상고가 남발되는, 그러니까 2심, 3심을 하는 게 남발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좀 제한하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런 장치들을 한번 고려해 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검찰의 기소만 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소를 좀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에 뭐 3심제를 제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소에 따른 유무죄, 그러니까 그 무리한 기소에 따른 그 무죄 판결 시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인사에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특검에서 원대복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런 입장을 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항명인데요. 공직사에서 그 검사도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제가 보기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로 원대복귀하겠다 이 말은 지금 검찰청 폐지가 돼서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기는 것인데,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하게 된다. 이건 굉장히 모순전 상황이라서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특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런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 그리고 기소도 하고 앞으로 공소 유지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 기능이야말로 그러니까 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검찰청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면서 결론은 검찰의 기능이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 이제 수사를 해도 된다는 그 방식의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고 난 뒤도 이 직접 수사가 끝나고 나면 또 저 검사들이 기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검사가 앞으로 재판장에 가서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특검에 파견당한 검사 입장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라. 자기네들은 빨리 이 특검의 수사, 지금까지 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 민생 지금 해난에 대한 그런 수사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업무를 갖다 계속 지금 현재 이 검사 파견 40명이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기 특검만 해도 검사가 40명이 투입돼 있는데 이걸 갖다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좀 이율 배반적인 지금 현재 정부나 지금 민주당 일방 주도의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에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는 저는 입장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지금 집권당 차원에서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검찰들이 요구가 무리한 거는요.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권을 상실한 게 아닙니다. 내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검찰이 마치 수사권을 다 뺏긴 상태에서 특검만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검찰들의 집단 항명은 제가 보기엔 기득권 차원에서의 반발이고 직업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예, 싶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항명은 좀 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네.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